그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책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다 한참 옛날 사람인 것 같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죠. 반두라도 살아있죠. 조나센도 살아있죠. 조나센도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작년에 조나센은 어쨌든 그 교사학습법 파트에서 1인자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고, 반두라도 교육심리학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출제가 됐어요. 이미 이 사람 아직 살아있고 영향력이 큰데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수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모의고사 낼 때 그 모의고사에서 조나센을 제가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이번에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모의고사로 조나센 문제를 한번 풀었거든요. 2017년에도 나왔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 지금 자꾸 수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알고 들어야 되겠다 싶은 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기 과정은 대규모, 한참 수기 과정을 거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서로 논쟁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자금도 많이 필요하죠. 대규모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견해가 일치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시행한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그럼 견해들이 다 다르면 그거를 서로 어떤 논쟁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거치고 어떤 가장 그럴듯한 대안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럼 학교의 그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럼 반드시 이 수기과정이 요구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당연히 수기 형태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기술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의 자연스러운 실제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야, 이렇게 불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후대들은, 학자들은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수기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똑같이 상관없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수 학습 파트에서 구성주의 교수 이론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교수 이론이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상황학습 이론하고 그 다음에 PBL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는 거는 이제 문제중심 학습이고, 싹 알아두고 싹 전부 다. 문제중심 학습은 일단은 문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죠. 문제 기반 또는 문제중심 학습. 문제중심 학습이 여러분, 문제중심 학습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일을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학습자는 우리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줘야 돼요. 자원 제공. 이게 있어야지 문제중심 학습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다 설계를 해야 되기를. 내가 문제중심 학습으로 수업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학습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거 먼저 설정해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문제를 만들 때는 이 문제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야 된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실제 생활과 관련되면서 복잡해야 된다. 일단 간단하게 해결하면 곤란하고요. 복잡해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바로. 그리고 비구조화된 문제. 이 비구조화된 문제이고, 이 문제로 시작하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습자는 이 문제를 접하면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지식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지식은 처음부터 문제 던져놓고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혼자서. 그래서 자기 혼자서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 주도적으로도 학습하고, 그리고 또 협동해서 협동학습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해결 과정을 보면
세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성장 지향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최근에 성장 지향 평가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고, 성장 지향 평가 중에서도 성장 지향 또는 성장 참조 평가죠. 자,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평가 기준을 집단 내의 기준, 집단 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집단 내부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부과하려고 하는 게 규준 지향 평가, 규준 상대 평가고, 학습 목표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 규준은 상대적 기준이고, 규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 준거 지향 평가, 준거 지향 평가 또는 준거 참조 평가. 이거 준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인 학습 목표 또는 성취 평가제도 준거 지향 평가입니다. 그게 절대적 기준이죠.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 곧 학습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준거 지향 평가 또는 목표 지향, 목표니까 목표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자기 참조 평가 또는 자기 지향, 자기 참조,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참조 평가. 자기 참조 평가에는 성장 지향 또는 성장 참조 평가와 능력 지향 또는 능력 참조 평가, 노력 지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노력 지향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성장 지향과 능력 지향 정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성장 지향 평가 또 성장 참조 평가를 조금 더 유심하게 봐두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입니다. 동료 장악의 방법과 장점 각각 두 가지. 장악은 지난번에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죠? 동료 장악의 방법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학년 교사, 같은 학년, 동학년끼리, 같은 학년 교사끼리 이 동료 장악을 실시할 수 있겠죠. 같은 학년 교사끼리. 그 다음 중등은 같은 학년끼리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교과 교사끼리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동교과 교사. 동학년끼리 하기는 동학년끼리 한다 그러면 1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 나는 국어인데 저기는 수학 선생님이다. 우리 동료 장악하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과, 동교과 교사끼리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동료 장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같은 학년끼리 중학교에서 같은 학년끼리 한다고 해서 뭐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직하지는 뭐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같은 학년끼리 할 때는 관심사가 같을 때,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교사끼리, 같은 관심을 가진 교사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나 관심에 대해서 어떤 비슷한 문제나 관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같은 교사끼리, 그런 교사끼리 이 동료장을 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멀티미디어 수업과 관련돼서 수업을 하고 싶다. 근데 딱 옆에 선생님도 멀티미디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멀티미디어 수업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우리 요 같은 선생님끼리 한 두세 명 모여서 동료장을 실시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뭐 같은 학년끼리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멀티미디어 수업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과목이 좀 달라도 상관없죠. 같은 관심에 대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교사들끼리 동료장을 실시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초임교사들은 주로 이제 임상량을 많이 실시하는데, 이 초임교사랄지라도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짝을 이루어서 그 동료장학을 실시할 수 있죠.
지능 이론은 일단 가장 중요한 파트가 가드너와 스턴버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언어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죠. 언어 지능 그리고 논리 수학 지능도 나름대로 이제 우세한 영역이고 우세한 지능이다, 또 강점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공간 지능 아주 바닥을 치고 있죠. 공간 신체 지능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인간 지능, 대인관계 지능도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능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저기 다중지능 프로파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가? 시사점,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갖고 있다. 누구나 다 인간은. 혹시 이제 사례에서 이 친구의 그 가든에 따를 때 어떤 지능 영역이 강점인지 뭐 약점인지 뭐 말하라 라고 한다면 이제 언급해야 되니까 이 명칭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영역이니까 우리가 교과 영역을 보면 되죠. 교과 영역. 교과 영역이 국수사자, 은미체, 국수사자, 은미체, 개인 내적 실존, 개인 내적 실존.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언어이잖아요, 그죠? 언수사자 해도 돼요. 언어. 국어는 언어니까 언어 영역 있고, 언어 영역, 그 언어 지능이죠. 요거는 수학은 논리적인 측면이다. 논리 수학적 지능, 사회는 교육학적 사회는 대인관계, 사회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지능.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무엇을 제공했냐의 문제보다 수업 중에 무엇을, 자, 이게 두 번째 논점이죠. 배점 기준표 보시면 김교사가 제안한 내용 선정의 원리 한 가지 찾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수업 중에 무엇을 경험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표에 필요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회의 원리다. 기회의 원리. 김교사가 지향하는 교육과정 유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는 거고, 잠재적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이 조금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싹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에 계획하지 않은 건데 학교 생활에서 학습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일반적으로 잭슨이 얘기했던 군집성, 상찬, 권력관계 등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더라라는 거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잭슨이 처음으로 제기했고,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잭슨이 볼 때는, 잭슨이 처음에 이제 제기할 때, 이렇게 명시적 공식적 교육과정은 없는데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 학교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 그게 공식적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공식적 교육과정은 없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 이거를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뢰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 제동이가 반문하더라. 제동이.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 네 가지입니다. 재검사 신뢰도, 한 검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이들의 상관계수를 따지는 거예요. 이들의 상관계수를 따지는 거, 이게 재검사 신뢰.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도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낮으면 낮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죠? 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의 내용은 다르지만 질적인 동형의 질이 비슷한 동형의 두 개의 검사를 시행하고 그들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동형검사 신뢰도다. 그다음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거, 반분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는 하나하나의 문항을 검사 한 단위로 생각해서 그들의 합치도, 일관성, 일치성, 동질성 이런 걸 추정하는 거, 이거를 문학 내적 합치도다. 이렇게 해서 신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지도성의 개념 명칭은
변혁적 지도성이죠. 지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 변혁적 지도성과 분산적 지도성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변혁적 지도성과 분산적 지도성인데 변혁적 지도성의 특징입니다. 베스가 4I, 4개의 I를 제시했죠.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이상한 영감, 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상,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개별, 이상한 영감의 지계. 자, 피고측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다 또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다라는 거죠. 사회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발달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피아제는 개인적인 맥락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고 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지를 발달시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다 또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주의 수업 설계 일반적인 원리죠. 우리가 구성주의를 관점에서 수업을 설계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건데 타인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죠. 협동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협동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동료와의 그 지식을 공유하고 저도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마지막이겠죠.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론입니다. 지식론. 안다는 게 뭔가, 안다는 게 뭔가라는 거고, 지식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그 다음에 맥락 의존성이다. 상황 맥락에 의존해서 지식이 구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지식을 구성할 때, 그 지식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 근거해서 지식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맥락이 개인적인 맥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 맥락에서 지식이 구성된다 그러면 개인적 구성주의 피아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근거해서 지식이 구성된다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 피고츠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근접 발달 영역, 그 다음에 스캐폴딩의 개념 두 가지 개념하고 그 근접 발달 영역에서 어떻게 교수를 해야 될 것인지 교수 학습 전략까지 해서 근접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자, 내용을 점검할 때는 그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나 사고방식이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 되겠죠. 영교육과정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첫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서에서 아직 빠질 수도 있고요. 공적인 문서는 있는데 수업에서 배제되는 수도 있더라, 그죠? 공적인 문서나 수업, 그 다음에 배제됐다. 네, 김 교수가 유의하는 교육과정 명칭은 영교육과정이 맞죠? 맞죠? 예, 영교육과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교육과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해달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결과 이해를 제시해라. 영교육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자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할 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영교육과정은 중요한 논점이에요. 예, 뭐 작년에는 영교육과정과 잠재교육과정 둘 다 중요한데 잠재교육과정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영교육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포인트잖아요. 중심 과정, 주변 과정, 요거를 결합시켜서 교육 과정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 과정, 주변 과정 딱 나오는 순간 중해 교육 과정이 나와야죠. 중해 통합 교육 과정 하면 안 돼요. 틀립니다. 물론 중해 교육 과정도 통합 교육 과정의 일종이죠. 실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의미가 있다. 실제 생활이니까 실제 여기 우리 교통 문제를 해결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경험을 준다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이거잖아요, 그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 지식을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정착학습이고,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보다는 이제 상황학습 이론이 훨씬 중요한 거고요. 상황학습 이론은 세 가지 하위 이론이 있는데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도제, 정착학습이죠. 정황교수를 하겠다 또는 상황 정착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뭘 설계해야 됩니까?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상황을 이렇게 모방했고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야기 형태로 재밌게 만들어서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상황 정착학습입니다. 두 번째,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 유형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화죠. 이것도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A 학교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기계 문화죠. 기계 문화고. 두 번째 주제가 학교 개선을 위한 과제고, 논점이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학업 성취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거, 이게 목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여기는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 높이도록 좀 열심히 하고, 그 잘하면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선생님들을 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슬라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계획된 교육과정이 있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교사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가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수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거 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을 수업에 충실하게 이행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충실도 관점이죠. 그 개발자 의도가 교실에 잘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교사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 개발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니까 교사 배제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교사는 이런 사용자, 소비자와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대안적 관점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충실도 관점이고 다른 대안적 관점을 수업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두 가지를 찾아라는 거죠.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니까 이때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창안자. 얘가 개발자, 창안자, 개발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논점. 교육과정 운영, 실행의 관점. 슬라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논점입니다. 슬라이드 등의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자,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슬라이드 등에 따르면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더라. 충실도, 상호 적응, 생성 관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공에서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공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한 개념 정도 숙지하시고 대시문에 나왔을 때 이게 자기평가인지 동료평가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평가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의 권한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였었죠. 그 종래는. 이제 학생 중심 수업으로 전개한다 보면 아무래도 평가도 아이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하는 대표적인 평가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죠. 자기평가의 장점이라든지 뭐 동료평가의 장점만 쓰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스스로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게 제한이 있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평가를 좀 더 범위를 줄여주고 있죠. 그럼 자기평가다 하는 자기평가를 실시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거는 답이 굉장히 오픈형입니다. 학습의 강약, 자신의 어떤 강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죠. 앞으로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평가를 해나가면 학습의 전 학습 과정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학습 과정과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 반성해보면서 반성적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든지 또는 메타인지적 사고력을 높여준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henter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원격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격 수업이라면 온라인 수업이나 이러닝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체에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매체가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접근성 자체가 떨어져서 애들이 원격 교육에 접근하는 경로가 좀 복잡하다. 그 매체를 선정하기 좀 곤란하죠.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고 쉽게 뭐 학습창을 연다든지 쉽게 화면창을 열 수 있는 뭔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매체를 선정할 수 있죠. 줌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거 교육행정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의사결정 모형이고 둘 다 중요하다. 의사결정은 어쨌든 합리 모형부터 시작해서 합리 모형, 점정 모형, 쓰레기통 모형까지 여기 나오는 최종 모형까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싹 다. 오픈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오픈형 문제 좀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뭐 그런 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고요. 인간의 능력 한계로 해서 비현실적일 수 있다. 보통 이제 점정 모형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정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되게 많을 때 이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개선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불평 불만의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은 단점이고